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동산 히어로 이진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 출범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또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제 출범을 앞두고 이제 시세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아직 나오기에는 아직 좀 덜 여물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네. 사이 기대 심리가 반영된 아파트가 또 다른 지역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심리 반영된 그러니까 시세들이 하나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발빠른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슬금슬금 오르는 서울 집값 바닥 다지기 끝났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이제 집값은 하락 국면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상은 또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올 초에 거래가 좀 없었을 때는 이게 고점이다. 이제 결국은 또 폭락하는 게 아니냐. 또 금리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많았는데 네. 3월 9일 대선 이후에 나온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실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특히 아파트 거래,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반영된 시세들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기사를 보니까 그 아파트 거래량도 8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네. 하는데 그동안 보합으로 일관했던 시장에 확실히 변화가 생긴 건 아무래도 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대감들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일단 마음들이 조금씩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 기대감이 초기에 많이 바람을 불어서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있을 거래량보다 이미 선제적으로 이젠 좀 좋아지겠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됐고요. 실제 물건을 팔거나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길목 잡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가 미리 올라버리는, 미리 반영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가장 핵심적인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선점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기대감들이 가격 반영률로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지난주 저희가 했던 그 이슈 브리핑을 보면요. 네.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엔 없다고 장담하다시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자, 과연 이 기조가 유지가 될까요? 사실은 그래서 좀 반영된 정부의 기조가 좀 새 정부의 기조가 좀 반영된 부동산 정책이 딱하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오늘 통계처럼 이렇게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로드맵을 내놓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5월달 또 6월달 선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들을 뭔가를 이렇게 내놓기에는 정부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공백이 있는 상황에 이렇게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버린다면 걷잡을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왜 과거 정부에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입단속하는 차원에서 또는 거래를 좀 눌러놓는 차원에서 특별한 이슈를 자극할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놓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요 아니면 공급의 문제인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걸로 큰 테두리를 보자면 250만 원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수위 차원에서는 만들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가시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구체적으로 세제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들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6대 광역시 중형 아파트값 격차 10억 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이제 지역에 따른 편차가 확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나온 것들을 봐서는
그러니까 과거 5년 이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그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현재 지금 매매가의 그 실거래가 나온 차이가 그만큼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중형을 기준으로 일단 판단했다는 게 또 하나 눈에 띌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중형도 광역시와 서울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로 보면 2배 정도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배의 시작점이 양쪽이 다 달랐던 거고 그리고 2배로 올랐다는 그 배수는 같지만 가격에 따라서 편차는 굉장히 벌어졌다는 거죠. 상승 모드가 왔다라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반영률을 봤을 때 확실히 더 오르는 것, 더 높은 곳이 많이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 과거에는 비싸면 좀 덜 오르고 소형이면 좀 많이 올라서 편차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경계선에서 똑같이 올라가는 기울기를 보여주니까 확실히 좋은 곳이 더 많이 오른다. 이런 느낌들에 대한 반증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좀 더디게 오르는 반면에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이렇게 좀 가격 차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서울은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는 오르는 상승률을 봤을 때에는 사실 좀 고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을 이제 유지하는 게 단순히 공급량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거죠. 광역시에 2명이 몰렸다고 한다면 서울에는 4명이 몰려서 경쟁률적으로 더 많이 몰렸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남은 수요가 또 있느냐 지방에서는 남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많이 몰려있는 서울보다는 수요가 좀 덜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또 양도세 완화 조치가 나왔을 때 오른 곳과 뭐 똑같이 광역시라든가 서울이 2배가 올랐지만 이 중에서 차액 실현을 한다면 어디를 먼저 내놓을 것인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서울 지역이라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또는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반전의 어떤 마음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사실 진폭이 좀 있을 수 있는 광역시 쪽에서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실제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폭락적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방어적으로 아직도 수도권에는 많은 수요자층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앞으로 6개 광역시와 네. 서울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매매가 수준에서는 5년 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밑에 하락을 받쳐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실수요라고 하는 전세가 어떻게 움직일까 향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사에도 언급됐지만 전세도 역시 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걸 보입니다. 최근에 이 이제 가계 대출을 좀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좀 묶어놨었는데 이게 좀 풀려지면서 실제 전세 거래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전세 거래가 광역시와 서울 이 지역 안에서 똑같이 움직일 것이냐 이걸 좀 더 살펴보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가 있을까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기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도 서울 쪽을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이 고점이긴 하나 일부 지역에서 상승 모드가 조금씩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의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당분간에 적확한 공급이 없을 때에는 전체적인 큰 대두리 공급만으로는 필요성 있는 지역들을 더 채워주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그런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 고개 드는 전세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다시 전세난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3월 9일 대선 이후부터 매물의 증가폭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들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2+2 갱신 청구권의 만료가 다가오는 게 확실히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거래를 풀어주는 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전체 대출 자체가 다 막혔을 때도 같이 막혔는데 이제 이 전세 부분을 좀 풀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저 대란이 올 것 같은 예측성이 있는데 그 예측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집을 우리가 매수할 때 전세 끼고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차액 부분을 간다든가 아니면 한 번 더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기다리는 물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양도세 기준 완화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이거 이참에 팔까?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전세를 매매로 던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한 번만 그러니까 한 층에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임대인 측에서 전세를 걷어들인 면도 있고요. 임차인 측에서는 선제적으로 앞부분보다 먼저 움직여서 전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급급매나 급매로 나온 전세 가격들이 또 없어지는 것과 또 정확한 괜찮은 지역의 물건도 매매로 가서 없어지는 것과 양쪽이 같이 없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은 양의 전세 매물들이 급감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 또 듣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어떻게 공식화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전 정부와 교체되는 시기에서 먼저 언급을 했지만 이는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고 또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에서는 사실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전 정부에서 받아들인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 정부에서 결정해라라고 이제 넘겨줬던 것 같고 또 정치적인 입장에 정무적 판단으로 본다면 이 새 정부도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미 이 전 정부에 한번 운을 띄워놓고 안 한다고 하니 내가 해본다 뭐 이런 쪽의 계약적인 뭐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실권을 직접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운은 띄워놨으나 이 이후에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효력을 언제 발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가 아닌 새 정부 출범 쪽으로 소급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내각이 잡힐 때에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겠지만 그 효력은 정권 출범하는 그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임대차 3법의 개편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인수위에서 신교원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폐지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는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어투를 던지긴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율하는 측면으로 갈 수 있고요. 조율했을 때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2+2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연수를 좀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2년씩 계속 전세가 2년 만기지만 선택을 좀 더 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추가되는 날짜를 뭐 줄인다든가 없앤다든가 뭐 이런 플러스 부분들. 원으로 줄인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식으로. 있고 또 네. 하나는 자, 서울과 지방이 전세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서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 지역은 선택적으로 2년만 살고 다른 데 옮기려고 하는 수요도 충분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 5%를 올릴 때 금액이 작은 지방 부분을 5% 묶어놓고 서울도 같이 묶어놓는 것보다 좀 더 수요층이 많은 서울 지역은 5%를 낮춘다든가 또는 수요층이 좀 덜한 이 지방 지역은 올리는 폭을 높인다든가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적, 지역적 차별성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적정한 조율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금리도 또 높아져서 네. 그 전세 시장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데 네. 이제 월세 시장으로 바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전세난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이 전세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본다면 전세가 없어질 때에는 상대적으로 월세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증부 월세가 좀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이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월세 시장에서 월세를 부담하는 능력은 소득에 연관이 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또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률도 높고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소득이 잘 붙지 않는 그런 시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바뀌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지금 겪고 있는 이창용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크게 나오지 않는 한 물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월세도 물가에 비해서 본다면 사실 이걸 부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분간 어느 정도 전세자금 대출이 유지되는 한도에서는 급격하게 전세가 없어져서 월세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월세가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하겠지만 일정 수준의 증가율만 보이고 나서는 같이 유지되는 역시 물가 때문에 어느 정도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들한테도 부담이 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공존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업 분당 일산 집값 들썩 11주 만에 상승세라고 되어 있는데 네. 분당 일산이라면 일기 신도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말했던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의 영향이 누차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분당 일산은 일기 신도시 중에 최대어거든요. 가장 큰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흐름상에서 두 쪽이 더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최근에 가격이 반등하면서 서울 지역에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이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일산이나 분당 지역들도 동시에 같이 상승 모드를 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앞선 질문으로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 재건축 시장을 겨냥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어떤 투기 주택이 쏟아지는 것 착각이라고 했는데 네네. 실상은 또 이렇게 또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또 규제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마냥 규제만 해주겠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이고 다만 법을 제정해서 가야 되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 이 특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상황만 바뀐다고 해서 뭐든지 이제 추진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분당의 움직임을 본다면 재건축을 해달라고 이렇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어떤 연합체를 만든다거나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일산 같은 경우는 굳이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이미 교통 호재라 이런 것들이 일산에 꽤 많이 지금 포진돼 있고 네네. 창릉 신도시라든가 또 다른 지역들의 개발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호재들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엮여서 같이 오르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봤을 때에는 가장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재건축을 먼저 건드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재건축의 이슈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이슈들은 더 많은 지역에 다른 공급이 있으면 가능한데 공급 대책이죠. 그렇죠. 이 네.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번 주에 나왔으면 하는데 상황상 좀 늦을 수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특별하게 지금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이렇게 특이한 요소들의 호재들보다는 아마도 인수위 끝나고 나서 새 정권이 출범하는 그 시기쯤에 맞췄을 때는 좀 많은 양의 공급,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얘기했던 그 250만 원 공급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로드맵 같은 것들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특별법에만 매달리는 투자성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들어가신다면 긴 안목을 갖고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접근하시지 않는 한 단기간에 움직이는 걸로 차익을 보기에는 사실 아직 무리가 좀 있는 호재다. 이거 좀 선별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면에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같은 소위 말해서 그 노도강이라고 하는 네. 곳은 또 하락했다고 해요. 네네. 여기는 아직도 거품이 좀 끼어서일까요? 일단은 추경 매수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오히려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돼서 먼저 혜택을 받는다면 이는 서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인데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앞두고 있는 서울 내에서 특히 강북 지역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밀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경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선 이제 이슈가 일기 신도시로 가네라고 한다면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 기대 심리가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로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으로 매물이 출하된다거나 또 성급한 결론으로 일기 신도시를 매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양을 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오는 로드맵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날 4월 셋째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